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8월달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5월만 제외하고 작년 11월부터 7월달까지 은행채는 발행하는 규모보다 상환하는 규모가 더 많았었습니다. 은행이 빚을 새로 내는 것보다 갚은 게 더 많았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은행채 순 발행된 규모가 3조 8천억 원으로 크게 급증을 했습니다. 은행채 발행이 크게 늘면 채권 시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은행채는 채권 시장에서 초우량채로 취급되다 보니까 채권 수요가 은행채로 몰리게 되면 일반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은행채 발행량이 급증한 걸 두고 채권 시장에서는 은행채 쏠림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9월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번 9월 은행채 순 발행 규모가 22일 기준으로 전달의 2배 수준인 7조 원을 훌쩍 넘어버리면서 기업들 자금 조달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그런 기사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걸 나와 관계없는 딴 세상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하나는 일반 회사채 발행이 급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앞에 캔들피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사실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는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 발행이 늘어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긴 양 크게 관심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 일반 가게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댓글 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본인들 은행 대출금리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법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금리가 안 올랐는데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은행 잘못처럼 이야기하는 분도 많은 것 같고요. 네, 실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채권이 많이 풀리던 채권 수요가 줄던 아니면 신용도가 떨어지든 무슨 이유가 되었든 채권의 이자를 더 올려줘야 거래되는 상황이 된다면 시장에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은행도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니까 내가 받은 대출 금리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지금도 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작년 10월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 시장에서 갑작스런 채권 수요 마비로 자금 경색이 생겼는데요. 안 그래도 기업들 회사채 안 팔리는 상황인데 은행들이 초우량 채권인 은행채 발행을 늘리면 그나마 있는 채권 수요까지 은행채 쪽으로 쏠려서 기업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까봐 정부는 은행들에게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그 당시에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당장 은행들이 예금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데 올인하면서 예금 경쟁이 생겼었죠. 맞아요. 은행들이 채권 시장이 막혀도 어찌됐든 자금은 필요하니까 예금을 많이 받았는데 은행끼리 예금 유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당시 1년 만기 5%가 넘는 이자 경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단기간에 불어난 정기예금 규모가 114조 원 가까이 된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입한 예금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계속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중에 일부 예금이 만기 이후에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은행채 발행을 늘려서 현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이 모두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들이 돈이 부족해져서 은행권의 자금 수요가 또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은행채 발행이 늘어서 공급이 느니까 은행채는 은행채대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은행채는 신용등급이 AAA인 우량채로 평가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크게 올려서 팔아야 채권을 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그게 지금 기업 입장에선 자금 조달 부담을 되게 크게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일반 회사채 발행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 환경도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에서 은행채를 비롯해 이렇게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면 한국은행이 당장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더라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땐 앞으로도 전반적인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은행이 은행채 발행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높아지면 이게 높아질수록 우리 가게나 기업이 빌리는 대출 금리도 계속 더 올라가는 거고요. 특히 우리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때 그 금리 기준으로 부채를 크게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고금리로 인한 스트레스에 버틸 체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건 뭐 현재 급증하고 있는 연체율이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그 여파가 또 전달이 되는 거고요. 이건 사실 이미 작년 말, 올해 연초에 그때 주담대 금리가 8%대까지 오를 때 부동산 시장이 금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미 확인이 됐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PF 문제 등 바로 금융권으로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우리가 봐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막자고 긴축 와중에 50조 플러스 알파 유동성 공급해주고 특례 보금자리론 시행하고 하면서 엄청난 돈 때려 부어서 시간 벌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부채를 더 키우면서 딱 시간만 더 벌었어요. 어쨌든 다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주담대금리도 7%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언론에서는 지금 나오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로 높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로 낮아서 고용시장이 좋고 일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맥잡, 킥잡 같은 저임금 저기술의 단기성 일자리 급증과 노인층의 취업 증가 등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진 노동구조 변화는 전혀 반영이 안 된 통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착시가 있는 통계 수치를 가지고 경제가 탄탄하다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고용률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자리는 아니죠. 그쵸. 지금 기업들 매출도 줄고 있고 회사채 발행도 어렵고 은행 대출 부담이 커져서 자금 조달이 힘들다 보니까 투자는커녕 당장 써야 할 자금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서 흔히 급전이라고 부르는 리스크 높은 자금인 1년 미만의 단기 차입금 의존도가 4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은 줄고 자금 조달은 힘들다 보니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는데 지금 혈안인데요. 그럼 여기서 기업들이 나가는 돈을 줄인다는 의미는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인력 줄이는 거 대대적으로 보도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조용하게 기업에서 구조조정이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목에 힘 좀 준다는 코스피 상장사들조차도 순이익이 작년 대비 절반 이상 급감할 만큼 경기가 안 좋은데 안 그래도 경영 환경이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이러면은 지금 자기네들 기업 상황 안 좋은 거 대대적으로 공표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구조조정을 조용히 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뿐이고요.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린지 회사 분위기로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 외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기업 간의 거래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점점 잦아지게 될 건데요. 그럼 대금 지급이 미뤄지는 그 과정에서 또 현금 흐름이 막히고 자금 경색이 생기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속출하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게 기업 위기, 우리 일자리 위기로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기업, 금융권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동구한다고 난린 이 상황을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예사로 넘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시간차를 두고 우리에게 영향이 나타날 일들입니다, 이게. 근데 당장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질 때까지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건 어쩔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가 또 있는데요. 지금 이금융권 자금 경색 문제는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더만요. 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난 21일에 기획재정부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모여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라는 걸 열었는데 이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융권의 유동성 점검 체계를 매일 가동하겠다고 하면서 필요시에는 회사채하고 기업 어음 등을 매입하는데 3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조치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신용경색, 자금경색 문제가 구조적으로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기업, 은행, 이금융권까지 현금 구하느라 날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개인들은 계속 귀해지고 있는 현금을 투자시장에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싸게 담는다고 하면서 개인 매수세가 많이 느는데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지금 저평가냐 하면서 할인 찬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평가고 할인 찬스고 다 좋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신이 저평가 때 샀다고 해서 그걸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고평가가 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까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자산이 2달, 3달 만에 오르면 그 기간 동안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저평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내가 투자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기간이 2년, 3년이 된다고 치면 그 사이에 내가 현금이 급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저평가 기간에 산 그 자산을 더 저평가가 됐을 때 내 생각과는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투자 자산을 자기가 저가에 잘 샀다고 하더라도 내 주머니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없죠. 기업, 금융권 모두 현찰 귀해서 현찰 구한다고 난린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무기가 되는 시대인데 우리만 현금 들고 있는 거 바보라는 그런 철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은행채 발행 급증과 함께 시장에 자금 조달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흐름은 현재 상황상 갈수록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의 자금 경색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결국 남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